회장님 숨 참으세요. 11살 아이가 노인의 입을 막았습니다. 쓰레기 더미 뒤 악취 속에서 두 사람은 숨죽이고 있었어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머리 위를 스쳐갔어요. 그 노인은 대성그룹의 회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이 폭우 속에 버리고 지금 쫓고 있는 건 친아들과 며느리가 보낸 사람들이었어요. 재벌집 식모아들이 왜 목숨 걸고 회장을 숨기고 있는 걸까요? 모든 건 2주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특별히 게시글을 통해 소중한 8분이 투표해 주신 주제로 찾아왔습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엄지척 버튼 꾹 눌러주세요. 민낯사연 가족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대성그룹 저택의 아침은 겉보기엔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넓은 정원에는 철마다 심어놓은 꽃들이 만개해 있었고 분수대에서는 맑은 물이 햇살을 받아 반짝거렸어요. 2층짜리 본체는 유럽의 어느 성을 옮겨놓은 듯 웅장했고 창문마다 하얀 커튼이 바람에 나풀거렸습니다. 누가 봐도 행복한 가족이 살 것 같은 집이었어요. 하지만 그 화려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면 이야기가 달라졌습니다. 이 집 안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살얼음이 깔려 있었어요. 누구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지만 이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아는 사실이었습니다. 윤소의 회장과 며느리 서영은 사이에 흐르는 싸늘한 기류, 그리고 그 사이에 끼어 눈치만 보는 아들 최민석의 무기력함. 겉으로는 화목한 척했지만 속은 언제 깨져도 이상하지 않을 유리장 같았어요. 그날 아침도 똑같았습니다. 본체 주방에서는 며느리 영은이 식탁에 앉아 커피를 홀짝이고 있었어요. 손에는 최신형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고 손톱에는 어제 새로 받은 젤네일이 반짝거렸습니다. 눈은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지만 그 시선 끝에는 분명 다른 무언가를 노리는 날카로움이 숨어 있었어요. 주방 한쪽에서는 식모 지숙이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숙은 새벽 5시에 일어나 이 집 식구들의 아침을 준비했어요.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데우고 식탁을 차리고 그 모든 일을 마친 뒤에야 비로소 싱크대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물에 불어 있었고 손등에는 오래된 상처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어요. 아줌마, 영은의 목소리가 주방에 울렸습니다. 아줌마. 그 호칭에는 존중의 의미가 전혀 없었어요. 지숙은 손에 묻은 물기를 앞치마에 훔치며 고개를 돌렸어요. 네, 사모님. 부르셨어요? 영은은 식탁 위에 놓인 접시를 턱으로 가리켰습니다. 아침에 내놓았던 생선구이가 담긴 접시였어요. 회장인 시어머니가 두어 젓가락 뜨고 남긴 것인데 살점은 거의 발려나가고 가시와 꼬리 그리고 약간의 찌꺼기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거 아까우니까 가져가. 집에 아들내미 있다며? 먹여. 지숙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귀를 의심했어요. 생선 가시와 찌꺼기를 가져가서 아이에게 먹이라니요. 그게 사람이 할 소리일까요? 하지만 지숙은 애써 표정을 감추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모님.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지숙은 꾹 참았습니다. 여기서 일자리를 잃으면 당장 내일부터 하늘이 밥을 굶겨야 했거든요. 남편 없이 혼자 아이를 키우는 그녀에게 이 자리는 생명줄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영은은 지숙의 굳은 표정을 보며 입꼬리를 올렸어요. 마치 그 반응을 즐기는 것 같았습니다. 거지 적선하는 셈 치고 주는 거야. 고마운 줄 알아.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딸깍. 주방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어요. 윤소의 회장이었습니다. 평소처럼 단정한 옷차림에 은발을 깔끔하게 넘긴 모습이었지만
그 눈빛은 결코 단정하지 않았어요. 방금 들어오면서 며느리의 마지막 말을 들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소희의 표정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아가, 너 지금 뭐 하는 짓이니?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영은은 순간 움찔했지만 곧 태연한 척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 어머님. 그게 아니라 남은 음식이 아까워서요. 사람 먹는 음식 가지고 장난치는 거 아니야. 소희는 며느리의 변명 따위는 듣고 싶지 않다는 듯 손을 저었어요. 그리고 곧장 냉장고로 걸어갔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자 찬 공기가 흘러나왔어요. 소희는 그 안에서 한우 등심팩을 꺼내 들었습니다. 백화점 명품관에서나 볼 수 있는 최상급 고기였어요. 소희는 그 고기를 지숙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지숙아. 소희의 목소리가 한결 부드러워졌어요. 지숙은 고개를 들어 소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놀라움과 감사함, 그리고 알 수 없는 감정이 뒤섞여 있었어요. 오늘 하늘이 생일이지? 지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소희가 자기 아들의 생일을 기억하고 있다니요. 아이 생일이라고 따로 말씀드린 적도 없는데 어떻게 아셨을까요? 가서 미역국에 고기 듬뿍 넣어 끓여줘라. 한창 클 나이인데 잘 먹여야지. 지숙의 목이 메었습니다. 고맙다는 말을 하려는데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연신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올렸습니다. 손에 들린 한우팩이 묵직하게 느껴졌어요. 이건 그냥 고기가 아니었습니다. 이 차가운 집에서 유일하게 느낄 수 있는 온기였어요. 사실 지숙에게 소희는 단순한 고용주가 아니었습니다. 목숨을 구해준 은인이었어요. 지숙의 마음속에는 5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서울역 지하도였어요. 눈이 펑펑 쏟아지던 밤이었습니다. 지숙은 6살 하늘이를 품에 안은 채 차가운 바닥에 웅크리고 있었어요. 입고 있는 옷이라고는 얇은 면 점퍼 하나뿐이었습니다. 이가 딱딱 부딪혔고 손끝은 이미 감각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남편의 도박빚 때문에 야반도주를 해야 했습니다. 집도 돈도 갈 곳도 없었어요. 빚쟁이들이 쫓아올까봐 무서워서 아는 사람에게 연락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떠돌다가 결국 서울역 지하도까지 흘러들어온 거예요. 하늘이는 배고픔에 지쳐 잠들어 있었습니다. 창백한 볼에 핏기가 없었어요. 마른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죠. 지숙은 그런 아이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하늘아, 엄마가 미안해.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목이 메어서 겨우 속삭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추운 곳에서 밤을 보내면 아이가 어떻게 될지 지숙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은 두 모녀를 피해갔습니다. 거지네, 더러워. 요즘 저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아?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차갑고 경멸에 찬 시선들이 지숙의 온몸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지숙은 고개조차 들 수 없었어요. 부끄러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아이를 이 지경으로 만든 자신이 한심해서 눈을 마주칠 용기가 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지숙 앞에 멈춰 섰어요. 비싼 구두가 보였습니다. 지숙은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또 욕을 하려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은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손길이 느껴졌어요. 목에 두르고 있던 밍크 목도리를 풀어서 잠든 하늘이에게 덮어주는 거였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털이 아이의 작은 몸을 감쌌어요. 지숙이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곳에는 단정한 옷차림의 여자가 있었어요. 나이는 60쯤 되어 보였지만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고급스러운 코트를 입고 있었는데 무료 급식 봉사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인 것 같았어요. 손에는 급식 봉사자용 앞치마가 들려 있었거든요. 아기 엄마,
이 추운 데서 뭐 하는 거야? 애 얼어 죽겠네. 그 여자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꾸짖는 것도 아니고 동정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당연하다는 듯이 자연스럽게 말을 건네는 거였습니다. 지숙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목이 막혀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단 일어나. 따뜻한 국밥이라도 먹으러 가자. 그 여자가 지숙의 팔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지숙은 영문도 모른 채 이끌려갔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제대로 걷지도 못했지만 그 여자는 지숙을 부축하며 천천히 걸어주었습니다. 서울역 근처의 작은 국밥집이었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돼지국밥 2그릇이 나왔습니다. 지숙은 정신없이 밥을 퍼먹었어요. 배가 너무 고파서 체면 같은 건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하늘이도 잠에서 깨어 허겁지겁 밥을 먹었어요. 국물을 한 모금 삼킬 때마다 얼었던 몸이 녹는 것 같았습니다. 손가락 끝에 감각이 돌아오면서 따끔따끔 아팠지만 그 아픔조차 감사했어요.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으니까요. 밥을 다 먹고 나서야 지숙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자신의 사연을 하나하나 털어놓았어요. 남편의 도박, 빚쟁이들의 협박, 야반도주, 그리고 갈 곳 없는 현실까지 이야기를 하는 동안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숟가락을 쥔 손이 떨렸어요. 부끄러웠고 서러웠고 막막했습니다. 그 여자는 조용히 듣고만 있었어요. 판단하거나 훈계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지숙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죠. 이야기가 끝났을 때 그 여자가 지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어진 지숙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쥐었어요. 갈 데 없으면 우리 집으로 가자. 지숙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내 집에 빈방 하나 내줄 테니 거기서 일하면서 애 키워. 그 여자의 눈이 반짝였어요. 진심이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사람은 살아야지. 그 한마디에 지숙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참고 있던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숟가락을 든 채로 오열했습니다. 식당에 있던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그 여자는 묵묵히 기다려 주었습니다. 나도 남편 없이 아이 혼자 키워봐서 그 심정 다 이해할 수는 없어도 잘 알아. 이럴 때일수록 엄마가 힘내야지. 그리고 하늘이에게 다가가서 입가에 묻은 밥풀을 부드럽게 떼어주었어요. 밥 맛있었니? 네. 6살 하늘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여자가 하늘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어요. 이제 배 안 고프겠네. 잘 먹었으면 됐다. 그 여자가 바로 소희 회장이었습니다. 그날 소희는 두 모녀에게 밥만 준 게 아니었어요. 살아야 할 이유를 주었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었어요. 그래서 지숙에게 소희가 건네는 고기 한 점은 그저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5년 전 그날의 온기가 담긴 것이었어요. 세상에서 버림받았던 두 모녀를 구해준 그 손길의 연장이었죠. 지숙은 그 은혜를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이도 마찬가지였어요. 비록 6살의 기억이지만 그날 밤 따뜻했던 국밥의 맛과 소희의 손길은 아이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집에서 아무리 힘든 일을 당해도 지숙은 버틸 수 있었어요. 소희가 있는 한 이곳은 여전히 살아갈 수 있는 곳이었으니까요. 소희가 주방을 나간 뒤 영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시어머니가 나간 문을 노려보았어요. 그 눈빛에는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저 노망난 노인네가 식모 따위한테. 영은은 작게 중얼거렸어요. 그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뭔가 다른 것이 섞여 있었습니다. 단순한 미움이 아닌 더 깊고 어두운 감정이었어요. 하지만 그게 무엇인지는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저녁 무렵 저택 뒤편으로 가면
본체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본체에서 100m쯤 떨어진 곳에 낡은 별채가 있었어요. 원래는 정원사가 쓰던 창고였는데 지금은 식모인 지숙과 그 아들 하늘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칠이 벗겨진 나무문, 한쪽이 깨진 유리창,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추운 방 한 칸. 본체의 화려함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초라한 공간이었어요. 소희는 지숙과 하늘이 본체에 같이 있길 원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영은의 반대로 지숙이 별채라도 감사하다며 소희를 만류했죠. 학교에서 돌아온 하늘이는 그 좁은 방 구석에 앉아 노트북을 켜고 있었습니다. 소희가 몰래 선물해 준 것이었어요. 화면에는 복잡한 코드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11살짜리 아이가 보기엔 너무 어려운 것들이었지만 하늘이의 눈은 진지하게 그 글자들을 쫓고 있었어요. 하늘이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재능이 있었습니다. 컴퓨터를 다루는 솜씨가 보통이 아니었어요. 학교 컴퓨터 선생님도 혀를 내두를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 재능을 키워줄 환경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학원은커녕 제대로 된 참고서 한 권 사기 어려운 형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소희가 준 이 노트북은 하늘이에게 세상 전부나 다름없었습니다. 쿵, 쿵, 쿵.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아니, 두드린다기보다는 발로 차는 것에 가까웠습니다. 하늘이가 화들짝 놀라 노트북을 이불 밑에 숨기기도 전에 문이 벌컥 열렸어요. 며느리 영은이었습니다. 영은은 방 안을 휙 둘러보더니 하늘이가 공부하던 모습을 발견했어요. 책상 위에는 수학 문제집이 펼쳐져 있었고 그 옆에는 연습장에 빼곡히 적힌 풀이 과정이 보였습니다. 야, 기생충. 영은의 입에서 튀어나온 말에 하늘이의 어깨가 움츠러들었어요. 내가 전기세네. 어디서 감히 전기를 펑펑 써? 영은은 방 안으로 들어오더니 벽에 꽂혀있던 노트북 충전기 코드를 확 뽑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 수학 문제집을 집어들더니 바닥에 내동댕이 쳤어요. 퍽! 문제집이 바닥에 떨어지며 둔탁한 소리를 냈습니다. 하늘이가 아끼는 문제집이었어요. 엄마가 월급을 모아 사준 것이었습니다. 표지가 닳도록 풀고 또 풀었던 책이었어요. 영은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발로 그 문제집을 툭툭 걷어찼어요. 주제 파악이나 해. 식모아들이 공부는 무슨. 하늘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지만 고개는 숙인 채였어요.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지만 끝내 떨어뜨리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 앞에서 우는 모습을 보여주기 싫었거든요. 영은은 코웃음을 치며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야 하늘이는 천천히 일어나 문제집을 주었어요. 표지 한쪽이 찢어져 있었습니다. 하늘이는 그 찢어진 부분을 손가락으로 쓸어보았어요. 가슴 한 구석이 쇳덩이에 눌린 듯 묵직해졌습니다. 왜 그래야 하는 걸까요? 엄마가 뭘 잘못했다고, 자신이 뭘 잘못했다고, 그냥 가난하다는 것만으로 이렇게까지 무시를 당해야 하는 걸까요? 그날 밤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이었습니다. 또각, 또각. 누군가 별채 창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어요. 하늘이가 고개를 들어보니 창밖에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소희였어요. 하늘이가 얼른 창문을 열자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봉지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붕어빵이었어요. 각 구운 것인지 아직도 노릇노릇한 빛깔에서 고소한 냄새가 났습니다. 하늘아. 소희의 목소리는 낮고 다정했어요. 아까 많이 속상했지? 할미가 대신 미안하다. 하늘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저녁에 있었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는데
소희는 창틀에 팔을 기대며 하늘이를 바라보았어요. 너는 착하고 똑똑하니까 꼭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할미가 장담한다. 하늘이의 눈에서 결국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참고 참았던 눈물이었어요. 하늘이는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며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나중에 회장님 꼭 지켜드릴게요. 11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치고는 너무 무거운 약속이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하늘이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어린아이의 눈이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단단한 무언가가 그 안에서 빛나고 있었어요. 소희는 그런 하늘이를 보며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녀는 몰랐어요. 이 아이가 정말로 그 약속을 지키게 될 줄은. 그리고 그날이 생각보다 훨씬 빨리 다가오고 있다는 것도요. 그날 이후로 며칠이 흘렀습니다. 하늘이는 이상한 점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소희의 상태가 눈에 띄게 나빠지고 있었거든요. 소희가 자신의 이름을 가끔 잊어버렸어요. 하늘아라고 부르다가 멈칫거리거나 내 이름이 뭐였더라라고 되묻는 일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깜빡하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런 일이 점점 잦아졌습니다.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는 시간도 길어졌어요. 말을 걸어도 한참 뒤에야 응 하고 대답하셨습니다. 총명하던 눈빛이 안개에 잠긴 듯 흐려지고 있었어요. 단순한 노화가 아니었습니다. 하늘이의 직감이 경고를 보내고 있었어요. 하늘이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택의 CCTV 시스템. 그걸 몰래 해킹해 둔 것이었어요. 물론 나쁜 마음으로 한 건 아니었습니다. 엄마가 혹시라도 누명을 쓰거나 억울한 일을 당할까봐 대비해 둔 것이었어요. 그날 밤 하늘이는 낡은 스마트폰으로 CCTV 영상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준 구형폰이었어요. 액정 한쪽이 깨져 있고 배터리도 금방 닳았지만 하늘이에게는 충분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본체 거실이 보였습니다. 낮 2시쯤의 영상이었어요. 거실 소파에 아들 민석이 비스듬히 누워 있었습니다. 한쪽 손에는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고 다른 손으로는 리모컨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40이 넘은 남자가 한낮에 소파에 드러누워 있는 모습이 영 볼품 없었습니다. 엄마 지숙이 주방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설거지를 하고 조리대를 닦고 있었습니다. 그때 민석이 손을 들어 지숙을 불렀어요. 야, 물 떠와. 지숙이 손에 물기를 닦으며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민석은 지숙이 가져온 물컵을 받아들더니 한 모금도 마시지 않고 바닥에 쏟아버렸어요. 미지근하잖아. 다시 떠와. 칠칠 맞게. 하늘이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엄마가 또다시 물을 뜨러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민석은 그 뒷모습을 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 표정이 너무나 역겨웠어요. 하지만 진짜 충격적인 장면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엄마가 물을 뜨러간 사이 며느리 영은이 주방으로 들어왔어요. 영은은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찬장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갈색 약통이었습니다. 소희가 매일 먹는 영양제 통이었어요. 하늘이는 숨을 죽이며 화면을 지켜보았습니다. 영은은 약통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던 알약들을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텅 빈 통 안으로 다른 알약들을 채워 넣었습니다. 흰색의 작은 알약들이었어요. 원래 있던 영양제와는 분명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하늘이의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잘못됐어요. 저건 분명히 정상적인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민석이 소파에서 일어나 영은에게 다가갔어요. 두 사람은 고개를 맞대고 뭔가를 속삭였습니다. CCTV에는 소리가 녹음되지 않았지만 하늘이는 입모양을 읽으려고 애썼어요.
그리고 다음 순간 하늘이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영은이 와인 잔 2개를 꺼내 들었거든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잔을 부딪혔습니다. 마치 뭔가를 축하하는 것처럼요. 그 웃음이 너무나 소름 끼쳤어요. 밝은 대낮의 주방에서 시어머니 몰래 알약을 바꿔치기 한 직후에 짓는 웃음이라고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늘이는 다른 시간대의 영상들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패턴이 보였어요. 며느리 영은은 거의 매일 같은 시간에 약통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2~3번씩 새로운 알약을 채워 넣었어요. 회장이 그 약을 먹을 때마다 상태가 나빠지는 것도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제 녹화된 영상에서 결정적인 장면을 발견했습니다. 민석과 영은이 침실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소리까지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하늘이는 이어폰을 꽂고 볼륨을 최대로 높였어요. 민석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그 약 효과 확실해? 엄마가 요즘 자꾸 헛소리하긴 하던데. 영은의 대답이 이어졌어요. 미국에서 몰래 들여온 약이야. 그걸 먹은 뒤로 사람이 완전히 달라져. 요양원 보내기 딱 좋지. 하늘이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방금 들은 게 정말 맞는 걸까요? 아들과 며느리가 친어머니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 한다고요. 그것도 약물을 써서요. 민석의 다음 말이 하늘이의 가슴에 못을 박았습니다. 회사 지분 문제도 빨리 정리해야 해. 엄마가 정신 못 차릴 때 위임장 받아내자. 영은이 낄낄거리며 대답했어요. 걱정 마. 내가 다 계획해뒀어. 1~2달만 더 먹이면 완전히 폐인이 될 거야. 그 노망난 노인네가 식모들 아끼고 도는 것도 더 이상은 못 봐주겠어. 하늘이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구역질이 올라왔어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요? 자식이 어떻게 부모에게 저런 짓을 할 수 있을까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하늘이는 떨리는 손으로 해당 영상들을 저장하기 시작했어요. 평소 만들어둔 비밀 클라우드 서버에 하나하나 백업했습니다. 날짜별로, 시간별로 정리해서요. 혹시라도 원본이 삭제될 경우를 대비해 여러 곳에 분산 저장했어요. 11살짜리 아이의 손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침착한 작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손끝은 계속 떨리고 있었어요.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소희는 하늘이에게 유일하게 따뜻했던 사람이었어요. 엄마가 모욕을 당해도 아무 말 못하고 고개를 숙여야 하는 이 집에서 유일하게 사람 대접을 해준 분이었습니다. 그런 소희를 자기 자식들이 서서히 죽이고 있었어요. 하늘이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본체 2층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소희의 방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소희는 그 수상한 알약을 먹고 있을지도 몰랐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늘은 당장 저 나쁜 사람들을 경찰에 신고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11살짜리 식모의 아들이 대기업 회장 자녀들을 고발한다고요? 누가 믿어주겠어요? 하늘이는 고개를 숙이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금 당장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도 없었습니다. 소희를 그냥 내버려둘 순 없었거든요. 반드시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그때 별채 문이 열리며 엄마 지숙이 들어왔습니다. 하늘아, 아직 안 잤어? 하늘이는 재빨리 폰을 이불 밑에 숨기며 대답했어요. 응, 지금 자려고. 지숙은 피곤한 표정으로 아들 옆에 앉았습니다. 손에는 오늘도 물집이 잡혀 있었어요. 하루 종일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청소한 흔적이었습니다. 오늘 회장님이 또 넘어지셨어. 계단에서. 하늘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많이 다치셨어요? 다행히 크게 다친 데는 없으셨어. 근데 지숙의 목소리가 걱정으로 가라앉았어요.
요즘 회장님이 좀 이상하셔. 자꾸 말씀을 헷갈리시고 어지러워하시고 혹시 치매 초기가 아닐까 걱정이야. 하늘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진실을 말하고 싶었어요. 저게 치매가 아니라 약물 때문이라고. 며느리와 아들이 일부러 그러는 거라고. 하지만 지금 말해봐야 엄마와 회장님만 더 위험해질 것 같았어요. 엄마, 회장님 잘 챙겨드려요. 그 말이 하늘이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지숙이 방을 나간 뒤 하늘이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반드시 소희를 지켜야 한다. 어떻게든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날 밤 하늘이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계획이 조금씩 형태를 갖춰가고 있었거든요. 아직은 흐릿했지만 점점 선명해지고 있었어요. 본체 쪽에서 희미하게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석과 영은의 웃음소리 같았어요. 그 소리가 밤 공기를 타고 별채까지 스며들었습니다. 하늘이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두고 보세요. 반드시 후회하게 해줄 거예요. 그로부터 2주 후 그날은 아침부터 하늘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먹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고 바람은 차갑고 거셌어요. 날씨 예보에서는 밤부터 강한 폭풍우가 온다고 했습니다. 마치 곧 닥칠 불행을 예고하는 것처럼 하늘 전체가 잿빛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하늘이는 그날따라 불안했습니다. 학교에서도 수업에 집중이 되지 않았어요. 자꾸만 저택 쪽이 신경 쓰였습니다. 뭔가 큰일이 터질 것 같은 예감이 떠나지 않았죠. 학교가 끝나자마자 하늘이는 뛰다시피 집으로 향했어요. 사실 하늘이는 2주 전부터 은밀한 작전을 실행하고 있었습니다. 영은이 소희에게 먹이던 그 수상한 알약을 비타민으로 다시 바꿔치기 한 거예요. 약통의 모양도 알약의 색깔도 거의 비슷했습니다. 처음에는 손이 떨려서 알약을 여러 개 떨어뜨렸어요.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혹시 누가 볼까봐 무서웠거든요. 하지만 소희를 생각하면 멈출 수가 없었어요. 바꿔치기를 시작한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소희의 눈빛이 조금씩 맑아지고 있었어요. 전에는 초점 없이 흐릿하던 눈이 이제는 사람을 제대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말도 조금씩 늘었어요. 전에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기만 했는데 이제는 짧은 문장을 또렷하게 말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하늘이, 오늘 학교 어땠니? 어느 날 오후 소희가 하늘이에게 먼저 말을 건넸어요. 하늘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소희가 이렇게 또렷하게 말하는 건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네, 회장님. 오늘 수학시험 봤어요. 그래, 잘 봤어? 소희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하늘이의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효과가 있었던 겁니다. 그 무서운 약을 먹지 않으니까 소희가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하늘이만 그 변화를 알아챈 게 아니었습니다. 며느리 영은도 눈치를 챘어요. 어느 날 저녁 하늘이는 본체 복도를 지나다가 영은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서재 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이상해. 분명히 약을 먹이고 있는데 왜 이래? 영은의 목소리에는 초조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오늘 어머님이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 영은아, 요즘 얼굴이 왜 그러니? 무슨 걱정 있어? 이러시는 거야. 완전 멀쩡하신 것처럼. 민석 아저씨의 목소리도 들렸어요. 약이 안 듣나? 아니면 내성이 생긴 건가? 몰라. 근데 이러다가 완전히 정신 차리시면 어떡해? 그동안 우리가 한 짓 다 들키잖아. 하늘이는 숨을 죽였습니다. 심장이 멈출 것 같았어요. 들키면 안 됩니다. 지금 들키면 모든 게 끝장이에요. 일단 약 용량을 늘려봐. 민석이 말했습니다.
이미 2배로 늘렸어. 그래도 소용없어? 영은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그럼 다른 방법을 써야지.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늘이는 귀를 더 바짝 기울였어요. 무슨 방법? 생각해 둔 게 있어. 이 상태로는 안 돼. 약이 안 듣는다면 아예 없애버려야지. 하늘이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없앤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설마, 정말 설마. 미쳤어? 그건 너무. 조용히 해. 누가 들으면 어떡해. 발소리가 가까워졌어요. 하늘이는 재빨리 몸을 숨겼습니다. 복도 끝 화분 뒤에 웅크리고 숨소리조차 죽였어요. 서재 문이 열리고 영은이 나왔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무언가를 결심한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하늘이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영은이 무슨 짓을 할지 몰랐습니다. 더 무서운 약을 가져올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로 소희를 해칠 수도 있어요. CCTV를 더 자주 확인했습니다. 밤마다 노트북을 켜고 소희의 방과 본체 현관을 번갈아 지켜봤어요. 눈이 빠지게 화면을 바라보면서 이상한 낌새가 없는지 살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하늘이의 예감이 좋지 않았어요. 별채에 도착해서 스마트폰으로 CCTV를 확인하는데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본체 현관 앞에 검은 승합차 한 대가 서 있었어요. 평소에는 본 적 없는 차였습니다. 그리고 그 차에서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 2명이 내리는 게 보였어요. 저 사람들은 누구지? 하늘이의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떨렸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점점 확신으로 바뀌어 갔어요. 저녁이 되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랑비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거세졌어요. 밤 9시가 넘어가자 그야말로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번개가 치고 천둥이 울렸어요. 바람은 별채의 낡은 창문을 덜컹거리게 만들었습니다. 하늘이는 잠을 자지 않고 CCTV를 지켜보았어요. 밤 10시 본체 2층 소희의 방에서 불이 꺼졌습니다. 소희가 잠자리에 든 것 같았어요. 하지만 1층 거실에는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민석과 영은이 소파에 앉아 뭔가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밤 11시 거실의 불도 꺼졌습니다. 잠잠해진 것 같았어요. 하늘이는 그제야 조금 긴장을 풀었습니다. 오늘은 아무 일도 없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며 눈을 감으려는 순간이었어요. 화면 속에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민석과 영은이 다시 나타났어요. 그런데 복장이 달랐습니다. 둘 다 검은 옷으로 갈아입고 있었어요. 마치 어둠 속에 숨기 좋은 옷처럼요. 영은은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소희 방 열쇠 같았어요. 두 사람은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하늘이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손바닥에 식은 땀이 흥건하게 배었습니다. 뭔가 잘못됐어요. 분명히 뭔가 잘못됐습니다. 2층 복도 CCTV로 화면을 전환했어요. 민석과 영은이 소희의 방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영은이 열쇠로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두 사람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소희가 휠체어에 실려 나왔어요. 하늘이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소희는 축 늘어져 있었어요. 의식이 거의 없는 것 같았습니다. 얇은 잠옷 차림이었고 슬리퍼도 신지 않은 맨발이었어요. 이 폭우 치는 밤에 저 상태로 어디를 데려가려는 걸까요? 하늘이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를 깨워야 하나? 아니,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하지만 생각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민석과 영은이 소희를 현관으로 데려가고 있었거든요. 하늘이는 서둘러 별채 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어요. 한치 앞도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빗속을 뚫고 본체 현관 쪽을 바라보았어요. 현관문이 열리고 민석이 휠체어를 밀며 나왔습니다. 영은이 우산을 들고 뒤따랐어요. 하지만 우산은 자기만 쓰고 있었습니다. 소희는 그대로 비를 맞고 있었어요. 그때 방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하늘아, 이 시간에 너 안 자고 뭐해? 하늘은 울먹이며 말했어요. 엄마, 회장님이. 그때 별채 쪽으로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숙은 본능적으로 재빨리 하늘이를 이불 속으로 숨겼어요. 그리고 지숙은 문 밖으로 조심스럽게 나갔습니다. 하늘은 이불 속에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문 밖에서 영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줌마, 거기서 뭐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숙이 대답했어요. 비가 많이 오는 것 같아서 걱정되세요. 사모님은 이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지숙이 영은에게 물으며 현관 쪽으로 눈을 살짝 돌렸습니다. 그때 영은이 지숙의 시선을 가로막으며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어요. 잠깐 이리 와봐요. 지숙이 끌려나갔습니다. 하늘이는 이불 틈 사이로 그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심장이 쿵쿵쿵 뛰어서 이불 밖으로 소리가 새어나갈 것 같았습니다. 밖에서 말다툼 소리가 들렸어요. 사모님, 회장님, 어디 모시고 가시는 거예요? 지숙의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분명 현관 쪽에서 소희가 끌려나가는 걸 본 것 같았어요. 퍽!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지숙의 신음소리가 들렸어요. 건방지게 어디서 말대꾸야? 너도 잘리고 싶어? 영은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들렸습니다. 지숙이 뺨을 맞은 것이 분명했어요. 오늘 밤 쥐 죽은 듯이 있어. 내 아들놈까지 길바닥에 나앉고 싶지 않으면.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철컥 문 밖에서 도어락 채우는 소리가 났어요. 지숙을 별채 안쪽 창고에 가둔 것이었습니다. 영은이 자리를 떠나자 하늘이가 이불을 박차고 일어났어요. 엄마. 문으로 달려가 손잡이를 돌렸지만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밖에서 비밀번호를 설정해 잠근 것 같았습니다. 하늘아, 괜찮아? 문 저편에서 지숙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나 괜찮아. 엄마는요? 나도 괜찮아. 근데 회장님이, 저 사람들이 회장님을, 엄마의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하늘이는 이를 악물었어요. 이대로 있을 순 없었습니다. 소희가 어디론가 끌려가고 있었어요. 이 폭풍우 치는 밤에 잠옷바람에 맨발인 채로요. 분명 좋은 곳으로 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늘이는 창문을 열었어요. 좁았지만 빠져나갈 수 있는 크기였습니다. 어른은 힘들어도 11살짜리 아이 몸이라면 가능했어요. 비가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얼굴에 빗방울이 후려쳤어요. 하지만 하늘이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창틀을 잡고 몸을 밀어 밖으로 빠져나왔어요. 폭우가 온몸을 적셨습니다. 순식간에 옷이 흠뻑 젖었어요. 바람이 세차게 불어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하지만 하늘이는 본체 쪽을 향해 뛰었어요. 현관 앞에 도착했을 때 검은 승용차가 막 출발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뒷좌석에 소희의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축 늘어진 채로 누군가에게 기대어 있었습니다.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는 그 차를 쫓을 수 없었어요. 두 다리로는 차를 따라잡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이에게는 준비해둔 것이 있었어요. 별채 뒤편 창고로 달려갔습니다. 거기에는 낡은 자전거 한 대가 있었어요. 누군가 버린 것을 주워서 직접 고친 것이었습니다. 체인이 좀 낡았지만 아직 굴러갔어요. 그리고 하나 더. 하늘이는 주머니에서 작은 기계를 꺼냈습니다. GPS 위치 추적기였어요. 며칠 전에 몰래 소희의 핸드폰에 넣어둔 것이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요. 스마트폰으로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빨간 점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도심을 벗어나 외곽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재개발 구역 방향이었어요. 하늘이는 자전거에 올라탔습니다. 페달을 밟는 순간 빗물이 눈으로 들이쳤어요.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람은 자전거를 옆으로 밀어붙였어요. 넘어질 뻔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이는 멈추지 않았어요. 소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생일날 밤 창문 너머로 건네주던 따뜻한 붕어빵. 너는 착하고 똑똑하니까 꼭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던 다정한 목소리. 이 차가운 집에서 유일하게 따뜻했던 그 손길. 그분을 지켜야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늘이는 폭우를 뚫고 페달을 밟았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GPS 신호를 따라 달렸어요. 재개발 구역의 으슥한 공터에 검은 승용차 한 대가 멈췄습니다. 인적이 끊긴 지 오래된 곳이었어요. 가로등도 없고 주변에는 공사가 중단된 건물들만 흉물처럼 서 있었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한밤중에 이런 곳을 찾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이곳을 선택한 것이겠죠. 차 문이 열리고 민석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뒷좌석에서 어머니를 끌어냈어요. 아니, 끌어냈다기보다는 짐짝처럼 내려놓았다는 표현이 맞을 겁니다. 약에 취해 의식이 거의 없는 소희는 젖은 아스팔트 위에 그대로 쓰러졌어요. 영은이 우산을 쓴 채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몸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잠옷 주머니를 뒤져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손목에 차고 있던 시계도 풀어냈어요. 작은 지갑에서 신분증과 비상금까지 모두 챙겼습니다. 소희에게는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자신이 누구인지 증명할 것도, 누군가에게 연락할 것도, 한 푼의 돈도 없었습니다. 영은이 시어머니인 소희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그리고 귓가에 대고 속삭였어요. 어머님, 여기서 숨바꼭질하는 거예요. 백만 세고 계세요. 절대 눈 뜨면 안 돼요, 알겠죠? 그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가득했습니다. 민석은 어머니를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냥 차에 올라탔습니다. 영은도 뒤따라 탔어요. 엔진 소리가 울리더니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테일 램프의 빨간 불빛이 점점 작아지더니 결국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소희는 빗속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멀리서 또 다른 차량의 불빛이 나타났습니다. 검은 승합차였어요. 승합차가 공터에 멈추고 검은 양복의 산에 3명이 내렸습니다. 한 명이 전화기를 귀에 대고 있었어요. 네, 사모님. 도착했습니다. 확실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시체도 못 찾게요. 사내들이 손전등을 켜고 주변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 소희는 본능적으로 몸을 일으키려 하고 있었어요. 비에 젖어 축 늘어진 채로 일어나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약 기운 때문인지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몇 번이고 일어서려다 쓰러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사내들의 손전등 불빛이 점점 소희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어둠 속에서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하늘이었어요. 하늘이는 숨을 죽이고 소희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회장님, 저예요. 하늘이에요. 소희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흐릿한 눈으로 하늘이를 바라보았어요. 알아보는 것 같기도 하고 못 알아보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여기가 어디냐? 소희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지금 설명할 시간 없어요. 저한테 오세요. 빨리요. 하늘이는 소희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하지만 소희는 제대로 걷지 못했어요. 다리가 풀려서 자꾸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사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 노인네 어디 숨었어? 오늘 처리 못하면 사모님한테 우리 목 날아가. 손전등 불빛이 이쪽으로 향했습니다. 시간이 없었어요. 하늘이는 소희를 부축해 근처 쓰레기 더미 뒤로 숨겼습니다. 악취가 코를 찔렀지만 신경 쓸 여유가 없었어요. 하늘은 덜덜 떨며 겁에 질린 소희 입을 손으로 막았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사내들이 바로 옆을 지나갔어요. 손전등 불빛이 쓰레기 더미 위를 스쳐갔습니다. 하늘이는 숨을 멈추었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다행히 사내들은 그냥 지나쳤어요. 하지만 안심하기엔 일렀습니다. 소희가 뒤로 물러나다가 빈 깡통을 건드렸거든요. 챙그랑. 그 소리에 사내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기다. 손전등 불빛이 쏟아졌어요. 발소리가 달려왔습니다.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었어요. 그 순간 하늘이는 낡은 건물 벽 틈을 발견했습니다. 어른은 빠져나가기 힘든 좁은 틈이었어요. 하지만 마른 체구의 소희와 11살짜리 아이라면 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회장님, 여기로요. 하늘이는 소희의 손목을 잡고 그 틈새로 끌어당겼어요. 간발의 차이로 두 사람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사내들이 그 자리에 도착했을 때 그곳엔 아무도 없었어요. 분명 여기 있었는데? 빗소리에 잘못 들은 거 아니야? 빨리 다른 데 찾아봐. 사내들이 다른 방향으로 뛰어가는 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좁은 벽 틈에 밀착한 두 사람. 하늘이는 덜덜 떠는 소희의 어깨를 자신의 젖은 외투로 감싸주었어요. 별 소용은 없었지만 그게 지금 하늘이가 해줄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사내들의 발소리가 완전히 사라지고 나서야 하늘이는 조심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회장님, 조금만 참으세요. 안전한 곳으로 모셔다 드릴게요. 하늘이에게는 평소 알아둔 장소가 있었습니다. 이 재개발 구역에서 폐품을 주우러 다니다가 발견한 버려진 지하 창고였어요. 원래는 어떤 건물의 보일러실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재개발이 중단되면서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힌 곳이었어요. 골목을 빠져나가고 계단을 내려가고 좁은 통로를 지났습니다. 11살짜리 아이의 어깨에 어른의 무게가 실렸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하늘이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마침내 지하 창고에 도착했어요. 녹슨 철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자 거센 빗소리가 조금 잦아들었어요. 창고 안은 어둡고 퀴퀴한 냄새가 났지만 적어도 비는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한쪽 구석에 하늘이가 전에 가져다 놓은 낡은 소파가 있었어요. 쓰레기장에서 주운 것이었습니다. 스프링이 튀어나온 데가 있었지만 앉을 수는 있었어요. 하늘이는 소희를 소파에 앉히고 담요를 꺼내 어깨에 둘러주었습니다. 소희는 덜덜 떨고 있었어요. 온몸이 젖어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초점 없는 눈이 허공을 헤매고 있었어요. 여기가 어디냐? 무섭다. 집에 가고 싶어. 소희가 중얼거렸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를 찾듯이 가느다란 목소리였어요. 대한민국을 호령하던 대성그룹 회장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약에 취해 정신을 잃어가는 겁에 질린 노인만 있을 뿐이었어요. 하늘이의 가슴이 쇳덩이로 짓눌리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이분이 자신에게 얼마나 따뜻했는지 생각하면 눈물이 났어요. 생선 가시를 던져주며 비웃던 며느리 앞에서 엄마를 지켜준 분. 그분이 지금 자기 자식들에게 버림받고 죽을 뻔했어요. 하늘이는 자신의 젖은 옷자락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소희의 맨발을 닦기 시작했어요.
진흙과 먼지로 범벅이 된 발이었습니다. 발가락 사이사이 발바닥의 상처까지 조심스럽게 닦아냈어요. 닦으면서 하늘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11살짜리 아이의 어깨가 들썩였어요. 소리 없이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하늘이가 소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 알아보시겠어요? 저 하늘이에요. 회장님이 돌봐주신 하늘이요. 소희의 눈동자가 천천히 하늘이에게로 향했어요. 하지만 초점이 맞지 않았습니다. 보이는 건지 안 보이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그저 허공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소희의 상태가 심각했어요. 하늘이는 소희의 차가운 손을 꼭 쥐었습니다. 이렇게라도 온기를 전해주고 싶었어요. 창고 밖에서는 여전히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천둥 소리가 간간히 울렸어요. 하지만 이 안은 고요했습니다. 빗소리만 멀리서 들려올 뿐이었어요. 하늘이는 소희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름진 얼굴, 파랗게 질린 입술, 초점 잃은 눈동자. 회장님이 정신을 차리려면 시간이 필요했어요. 약 기운이 빠지려면 물을 많이 마시게 해야 했습니다. 하늘이는 생수병을 열어 소희의 입술에 가져다 댔어요. 회장님, 물 마셔요. 조금씩이라도요. 물이 조금씩 입안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긴 밤이 될 것이었어요. 하지만 하늘이는 포기하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소희는 자신에게 유일하게 따뜻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하늘이는 밤새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1시간에 한 번씩 소희에게 물을 마시게 했어요. 처음에는 입술 사이로 흘러내리기만 하던 물이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목으로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는 그때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창고 안은 춥고 어두웠습니다. 환기구로 스며드는 바람이 차가웠어요. 하늘이는 자신의 젖은 외투를 벗어 소희의 무릎 위에 덮어주었습니다. 정작 자신은 반팔 티셔츠 하나만 입고 있었지만 추위를 느낄 겨를이 없었어요.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하늘이는 소희의 손발을 쉬지 않고 주물렀습니다. 혈액순환이 되어야 약 기운이 빨리 빠진다고 어디선가 읽은 기억이 났거든요. 차갑던 소희의 손끝에 조금씩 온기가 돌아오는 것 같았어요. 새벽 5시쯤이었을 겁니다. 창고의 작은 환기구로 희미한 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밤새 쏟아지던 비도 어느새 그쳐 있었습니다. 하늘이는 피곤했지만 눈을 감을 수 없었어요. 소희의 상태가 걱정됐거든요. 그때 소희가 눈을 떴습니다. 처음에는 어젯밤과 다를 바 없었어요. 초점 없는 눈이 허공을 헤맸습니다. 하지만 몇 번 눈을 깜빡이더니 조금씩 눈동자에 초점이 잡히기 시작했어요. 회장님? 하늘이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소희의 시선이 천천히 하늘이에게로 향했어요.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분명히 하늘이를 보고 있었어요. 하늘이, 니? 소희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힘이 없었지만 어젯밤처럼 헛소리를 하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제정신이 돌아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네, 회장님. 저 하늘이에요. 저 알아보시겠어요? 소희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낯선 창고, 낡은 소파, 퀴퀴한 냄새.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가 어디니? 안전한 곳이에요. 나쁜 사람들이 못 찾는 곳이요. 소희는 다시 눈을 감았어요. 무언가를 떠올리려는 것 같았습니다. 얼굴이 점점 일그러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젯밤의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물을 마시고 흐려졌던 정신, 검은 옷을 입고 다가오던 아들, 휠체어에 실려나가던 자신, 빗속에 버려진 공터, 귓가에 대고 속삭이던 며느리의 목소리, 숨바꼭질 하라던 그 비웃음 섞인 말투.
소희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어요. 어젯밤 민석이가, 영은이가,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내 자식과 며느리가 나를. 소희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억은 너무나 선명했어요. 빗속에 버려지던 그 순간 차가운 아스팔트의 감촉, 점점 멀어지던 테일 램프의 빨간 불빛. 내가 괴물들을 키웠구나. 소희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65해를 살아오면서 이렇게 처참한 적은 없었어요. 남편을 잃었을 때도, 회사가 부도 위기에 몰렸을 때도,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버텨왔습니다. 하지만 이건 달랐어요. 자식에게 버림받는 고통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내 자식과 며느리가 나를 죽이려 했어. 소희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소리 없이 흐느끼고 있었어요. 평생을 자식을 위해 살았는데 그 자식이 자신을 쓰레기처럼 버렸습니다. 이보다 더한 배신이 세상에 또 있을까요? 하늘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무슨 말로 위로해야 할지 알 수 없었거든요. 11살짜리 아이가 이 깊은 슬픔을 어떻게 달래줄 수 있겠어요. 그저 소희의 손을 꼭 잡아주는 것이 하늘이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한참을 울던 소희가 눈물을 닦았어요. 그리고 힘없이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이제 끝났다. 갈 곳도 없어. 소희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가득했어요. 삶의 의지를 완전히 잃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가봤자 뭐하겠니? 저것들이 나를 또 어떻게 할지. 소희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차라리 여기서 이대로. 그때 하늘이가 소희의 두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이의 손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힘이 들어가 있었어요. 회장님, 하늘이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왜 포기하세요? 회장님은 잘못한 거 없잖아요. 소희가 고개를 들어 하늘이를 바라보았어요. 눈물에 젖은 눈으로요. 하늘아, 이제 어쩔 수가 없어. 저것들한테는 돈도 있고 사람도 있고 힘도 있어. 나는 이제 아무것도 없는 늙은이일 뿐이야. 아니에요. 하늘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장님한테는 저 있잖아요. 소희가 멈칫했어요. 하늘이의 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거기에는 흔들림 없는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저한테 다 생각이 있어요. 하늘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회장님 댁으로 다시 당당하게 돌려보내드릴게요. 소희는 어이없다는 듯이 하늘이를 바라보았어요. 이 어린 내가 어떻게. 회장님이 저한테 사주신 노트북 있잖아요. 하늘이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그걸로 저 나쁜 사람들 다 혼내줄 수 있어요. 소희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노트북으로 어떻게 저 무서운 것들을 이길 수 있다는 걸까요? 하지만 하늘이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장난이나 허세 같지 않았어요. 저 사실 회장님께 말씀드리지 못한 게 있어요. 하늘이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택 CCTV를 해킹했어요. 소희의 눈이 커졌어요. CCTV를? 네. 처음에는 엄마가 누명 쓸까봐 대비하려고 한 건데요. 하늘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거기서 이상한 걸 봤어요. 사모님이 회장님 영양제를 바꿔치기 하는 거요. 소희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바꿔치기? 네. 원래 있던 영양제를 버리고 다른 약을 넣더라고요. 그리고 사장님이랑 얘기하는 것도 들었어요. 그 약 먹으면 뇌가 손상돼서 치매 환자처럼 된다고. 요양원 보내기 딱 좋다고. 하늘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 사람들이 일부러 회장님을 아프게 만들고 있었어요. 처음부터요. 소희는 말을 잃었습니다.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전부터 머리가 흐려지고 기억이 사라지던 게 피곤해서가 아니었던 거예요. 자기 자식과 며느리가 약을 먹여 자신을 망가뜨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 영상 다 저장해뒀어요. 하늘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약 바꿔치기 하는 거, 사장님이랑 사모님이 이야기하는 거 다요. 제 비밀 클라우드에 백업해뒀어요. 소희는 하늘이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어요. 이 11살짜리 아이가 그런 걸 해냈다고요. CCTV를 해킹하고 영상을 저장하고 클라우드에 백업까지. 하늘아, 너 회장님이 저한테 사주신 노트북으로 공부했어요. 코딩이랑 컴퓨터 보안이랑요. 회장님이 아니었으면 저는 이런 거 배울 수도 없었을 거예요. 하늘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회장님은 저랑 엄마한테 유일하게 따뜻했던 분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벌레 취급했는데 회장님만 사람으로 대해주셨어요. 하늘이가 소희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이번엔 제가 지켜드릴게요. 반드시요. 소희의 눈에서도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까와 다른 눈물이었어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자기 자식들은 돈과 권력을 위해 어머니인 자신을 죽이려 했어요. 그런데 아무 상관없는 이 아이가, 식모의 아들인 이 11살짜리가 목숨을 걸고 자신을 구해주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아이가 있었어요. 하늘아. 소희는 떨리는 손으로 하늘이의 뺨을 감쌌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하늘이는 눈물을 닦으며 환하게 웃었어요. 울지 마세요, 회장님. 이제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회장님은 힘만 내세요. 소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까까지 삶의 의지를 잃고 체념했던 모습은 사라지고 있었어요. 이 아이의 진심이 소희의 마음에 불씨를 지핀 것 같았습니다. 포기하면 안 됐어요.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살아서 돌아가야 했습니다. 소희의 눈빛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체념 대신 결의가, 슬픔 대신 분노가 그 자리를 채워가고 있었습니다. 창고 안으로 아침 햇살이 더 밝게 비쳐들었습니다. 긴 밤이 끝나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반격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하늘이는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이 작은 기계 하나로 하늘이는 많은 것을 할 수 있었어요. 회장님, 먼저 엄마부터 구해야 해요. 하늘이가 말했습니다. 어젯밤 지숙이 창고에 갇힌 채 얼마나 무서웠을지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늘이는 저택의 스마트 홈 시스템에 접속했습니다. 화면에 실시간 영상이 떴어요. 별채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엄마 지숙이 창고 안에 갇혀 있었어요. 문이 밖에서 잠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지숙은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밤새 울었는지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그때 영은이 별채 앞을 지나갔습니다. 문 밖에서 비웃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줌마, 개가 주인한테 대들면 어떻게 되는지 이번에 잘 느껴봐. 지숙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대꾸도 하지 못했어요. 아들 하늘이와 회장 소희가 걱정돼서 미칠 것 같았지만 갇힌 창고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늘이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감정을 누르고 해야 할 일을 해야 했어요. 창고 도어락 원격으로 열 수 있어요. 하늘이가 중얼거리며 화면을 두드렸습니다. 타다닥, 타다닥. 작은 화면 위로 코드가 흘러갔어요. 잠시 후 화면 속 별채의 창고 문에서 찰칵 소리가 났습니다. 전자 도어락이 해제된 것이었어요. 지숙이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밀어보았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하늘이가 재빨리 문자를 보냈어요. 엄마, 나야 하늘이. 문 열었어.
회장님이랑 같이 있어. 집에서 노트북 챙겨서 이 주소로 와. 택시 타고. 빨리. 그리고 창고에 주소를 적어 보냈습니다. 화면 속에서 지숙이 문자를 확인하고 눈물을 흘리는 게 보였어요. 아들이 살아있다는 것, 회장도 무사하다는 것에 안도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숙은 재빨리 움직였어요. 별채에서 하늘이의 노트북을 챙기고 주변을 살피며 저택을 빠져나갔습니다. 다행히 영우는 본체에 있었어요. 엄마가 오고 있어요. 하늘이가 소희에게 말했습니다. 노트북이 오면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어요. 소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해져 있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창고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늘이가 긴장하며 문 쪽을 바라보았어요. 하늘아, 하늘아, 여기니? 엄마의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하늘이가 문을 열었어요. 지숙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와락 끌어안았어요. 하늘아, 괜찮아? 다친 데 없어? 나 괜찮아, 엄마. 엄마는? 나도 괜찮아. 너만 무사하면. 지숙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밤새 얼마나 걱정했을까요? 아들이 폭풍우 속으로 뛰어나간 뒤 아무 연락도 없었으니까요. 지숙이 고개를 돌려 소파에 앉아 있는 소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달려가 소희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회장님, 살아계셨군요. 지숙은 소희의 손을 잡고 오열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막지 못해서. 소희가 지숙의 손을 꼭 잡았어요. 지숙아, 내가 무슨 죄냐? 오히려 너희 모자가 고생을 했구나. 소희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내 아들이 나를 살렸다. 하늘이가 아니었으면 나는 그 빗속에서 죽었을 거야. 지숙이 하늘이를 돌아보았어요. 아들이 회장을 구했다는 말에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늘아, 내가. 엄마, 지금 그거 얘기할 때 아니야. 노트북 가져왔어? 하늘이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지숙이 품에서 노트북을 꺼내 건넸어요. 하늘이는 노트북을 받아들고 낡은 소파 앞바닥에 앉았습니다. 전원을 켜자 화면에 불이 들어왔어요. 타다다닥, 타다다닥. 키보드 소리가 창고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늘이의 손가락이 자판 위를 춤추듯 움직였어요. 아이의 손놀림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먼저 사장님 폰부터 털어볼게요. 하늘이가 말했습니다. 잠시 후 하늘이가 엔터키를 3개 눌렀어요. 들어갔어요. 화면에 민석의 은행 거래 내역이 쏟아졌습니다. 출금, 출금, 출금. 큰 금액들이 계속해서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이게 뭐니? 소희가 물었습니다. 도박 사이트로 송금한 내역이에요. 지난 6개월 동안 50억이 넘게 빠졌어요. 회사 공금이에요. 횡령이에요. 소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이 평생 일궈온 회사의 돈을 아들이 도박으로 날리고 있었던 겁니다. 하늘이가 다음 파일을 열었어요. 이건 사장님이 사모님한테 보낸 문자예요. 화면에 문자 메시지가 떴습니다. 여보, 엄마 처리했어? 빨리 해. 다음 주까지 돈 안 갚으면 난 끝이야. 소희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처리했어? 자식이 어머니를 두고 쓰레기 버리듯 처리라는 말을 썼습니다. 다음은 사모님 거예요. 하늘이가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영은의 클라우드에 저장된 파일들이었어요. 이건 회장님 사망신고 준비 서류예요. 회장님이 살아계신데 미리 만들어둔 거예요. 소희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스위스 비밀 계좌도 있어요. 사모님이 회사 비자금을 빼돌린 거예요. 하늘이가 또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동영상 파일 하나가 재생됐습니다. 영은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었어요. 영은이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기야, 드디어 노인네 처리했어. 응, 어젯밤에. 이제 회사도 돈도 다 우리 거야. 소희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자기야? 며느리가 아들이 아닌 다른 누군가를 자기야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사모님 내연남인 것 같아요. 하늘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블랙박스에 통화 내역이 여러 개 저장되어 있었어요. 다 같은 사람이에요. 지숙은 입을 손으로 막았어요. 영은에게 내연남이 있었다니. 그리고 그 내연남과 시어머니를 죽이려는 계획을 세웠다니. 더 있어요. 하늘이가 저택 CCTV 영상을 틀었습니다. 영은이 약통에 알약을 바꿔치기 하는 장면이 고화질로 찍혀 있었어요. 미국에서 몰래 들여온 약이야. 그걸 먹은 뒤로 사람이 완전히 달라져. 영은의 목소리가 스피커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요양원 보내기 딱 좋지. 민석의 웃음소리가 뒤따랐어요. 소희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식과 며느리가 자신을 죽이려 했어요. 그것도 서서히, 천천히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요. 이 정도면 충분해요. 하늘이가 말했습니다. 횡령, 약물 투여, 살인 미수, 내연관계까지. 이것만 있으면 저 사람들 감옥 보내기 충분해요. 지숙이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이 모든 것을 해냈어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늘아, 너 이런 걸 언제? 회장님이 사주신 노트북으로 공부했어요. 하늘이가 웃었습니다. 저 같은 애가 공부할 수 있는 건 컴퓨터밖에 없었거든요. 학원 갈 돈도 없고 책 살 돈도 없고 인터넷에서 무료로 배울 수 있는 건 코딩이랑 컴퓨터 보안이었어요. 가난이 이 아이를 컴퓨터 천재로 만들었습니다. 소희가 하늘이의 손을 잡았어요. 하늘아, 정말 고맙다. 하늘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거든요. 세 사람이 모였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반격이 시작될 것이었어요. 그 시각 대성그룹 저택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영은은 거실 소파에 앉아 거짓 눈물을 짜내고 있었어요. 손에는 휴지가 구겨져 있었고 얼굴에는 슬픔을 가장한 표정이 덧씌워져 있었습니다. 그 앞에는 경찰 2명이 서 있었어요. 어머님이 치매가 심해지셔서 흑흑 어젯밤에 갑자기 집을 나가셨어요. 영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시어머니를 걱정하는 효부의 모습이었어요. 폭우가 쏟아지는데 잠옷바람으로 나가셨다고요? 경찰이 물었습니다. 네, 요즘 워낙 정신이 오락가락하셔서 저희가 아무리 말려도 안 되더라고요. 치매 환자들이 원래 그렇다면서요? 영은은 눈물을 훔치며 말을 이었어요. 제발 빨리 찾아주세요. 어머님이 어디서 비를 맞고 계실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찢어져요. 경찰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습니다. 대성그룹 회장의 실종이라니 이건 큰 사건이었어요. 서둘러 수색에 나서야 했습니다. 일단 수색 범위를 넓히겠습니다. 혹시 회장님이 자주 가시던 곳이 있으신가요? 글쎄요. 요즘은 집 밖을 거의 안 나가셨는데. 영은은 슬픈 척 고개를 저었어요. 속으로는 비웃고 있었습니다. 수색해봤자 찾을 수 없을 거예요. 어젯밤 그 사내들이 확실하게 처리했을 테니까요. 경찰이 나간 뒤 영은의 표정이 싹 바뀌었습니다. 눈물은 온데간데 없고 차가운 미소만 남았어요. 연기력 좋지? 민석이 2층에서 내려오며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누가 보면 진짜 효부인 줄 알겠어. 영은이 코웃음을 쳤어요. 근데 용역 애들한테 연락은 됐어? 민석이 물었습니다. 어젯밤 보낸 사내들에게
아직 결과 보고를 받지 못한 것 같았어요. 아, 그게. 영은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아침에 전화했는데 안 받더라고. 좀 이따가 다시 해볼게. 확실하게 처리한 거 맞겠지? 당연하지. 그 양반들 프로야. 걱정 마. 영은은 자신있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조금 불안했어요. 왜 연락이 안 되는 걸까요? 하지만 그 생각은 곧 사라졌습니다. 설마 무슨 일이 있겠어요. 그 어두운 빛 속에서 노인네 하나 처리하는 게 뭐가 어렵겠어요. 자,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자. 영은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뭔데? 내일 주주총회잖아. 거기서 당신이 회장직에 올라야 해. 민석의 눈이 반짝였어요. 아, 맞다. 긴급 이사회 소집해야겠네. 이미 해뒀어. 오후 3시에 모인대. 영은은 척척 일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실종된 지 하루도 안 됐는데 벌써 회사를 빼앗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 오후 대성그룹 본사 회의실, 이사들이 긴급 소집되었습니다. 모두들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회장이 실종됐다는 소식에 회사가 발칵 뒤집혔거든요. 현재 회장님의 행방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영은이 앞에 나서서 말했어요. 눈가에는 또 거짓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경찰에서 수색 중이지만 워낙 치매가 심하셨던 터라 최악의 상황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사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어요. 최악의 상황이라니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회사의 경영 공백이 길어지면 안 됩니다. 당분간 최민석 사장이 회장 직무대행을 맡는 게 어떨까요? 영은의 말에 몇몇 이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반대 의견도 있었습니다. 아직 회장님이 돌아가신 게 아닌데 너무 성급한 거 아닙니까? 한 이사가 말했어요. 오랫동안 회장을 보좌해온 원로 이사였습니다. 물론 회장님이 무사히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만약을 대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가가 폭락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주들에게 돌아갑니다. 영은이 침착하게 대응했어요.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척하면서 자기 뜻을 관철시키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사회는 민석을 임시회장 직무대행으로 선임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내일 주주총회에서 정식으로 추임받기로 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영은과 민석은 차 안에서 샴페인을 터뜨렸어요. 드디어 우리 세상이야. 민석이 환호했습니다. 아직 일러. 내일 주주총회 끝나야 진짜야. 영은이 말했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번져 있었어요. 언론에도 기사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대성그룹 윤소의 회장 실종, 경영 공백 우려, 치매 앓던 윤 회장, 폭우 속 행방불명, 대성그룹 내일 긴급 주주총회 개최 예정. 기사마다 회장의 치매를 강조하고 있었어요. 누가 흘린 정보인지는 뻔했습니다. 영은이 기자들에게 미리 귀띔을 해둔 것이었어요. 그 시각 버려진 지하 창고. 하늘이가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에 소희의 실종 기사가 떠 있었어요. 회장님, 이거 보세요. 하늘이가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소희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치매라니. 내가 치매 환자라니. 소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어요. 자신을 죽이려 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미친 노인네 취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일 주주총회에서 사장님이 회장 자리에 오른다고 하네요. 하늘이가 말했어요. 그래, 그렇게는 안 되지. 소희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체념하고 무너졌던 모습은 사라지고 예전의 날카로운 눈빛이 돌아오고 있었어요. 하늘아, 주주총회가 언제라고? 내일 오후 2시요. 대성그룹 본사 대강당에서 열린대요. 하늘이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전국으로 생중계된대요. 투명 경영 보여주겠다고. 소희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생중계? 네. 유튜브랑 공식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볼 수 있대요. 소희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하늘아, 그 증거들 있지? 경찰에 바로 넘길 수 있어? 네, 언제든지요. 근데 왜요? 경찰에 바로 넘기면 저것들이 빠져나갈 구멍을 찾을 거야. 좋은 변호사 붙이고 증거 인멸하고. 소희가 말했어요. 하지만 주주총회에서 전국 생중계로 터뜨리면 저것들이 꼼짝 못해. 하늘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소희의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주주총회장에서 모든 걸 공개하자는 거죠? 그래. 민석이가 의기양양하게 회장 취임을 선언하려는 바로 그 순간 저것들의 민낯을 전 국민 앞에 까발리는 거야. 소희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어요. 지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그러면 회장님께서 직접 나가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몸은 괜찮으세요? 내일까지 몸 추스르면 될 거야. 걸을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해. 소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지숙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장님 옷도 없고 이 상태로 주주총회장에 나타나시면 그건 걱정 마. 소희가 지숙을 바라보았어요. 지숙아, 내가 좀 도와줘야겠다. 집에 가서 내 옷이랑 화장품 좀 챙겨올 수 있겠니? 지숙은 잠시 망설였어요. 저택에 다시 들어가는 건 위험했습니다. 하지만 소희를 위해서라면 해야 했어요. 네, 회장님. 제가 다녀올게요. 지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심해야 해. 영은이한테 들키면 안 돼. 걱정 마세요. 제가 그 집 구석구석을 얼마나 잘 아는데요. 지숙이 씩씩하게 대답했어요. 오랜 시간 그 집에서 일했으니 어느 시간에 누가 어디 있는지 손바닥 보듯 알고 있었습니다. 하늘이는 노트북을 열었어요. 저는 내일 발표할 자료 준비할게요. 동영상이랑 음성 파일, 문서들 다 편집해서 하나로 묶어 놓을게요. 소희가 하늘이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고맙다, 하늘아. 내가 아니었으면 이런 기회조차 없었을 거야.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진짜 가족 같았습니다. 자, 우리 손 한번 잡아보자. 소희가 두 손을 내밀었어요. 지숙과 하늘이가 그 손을 잡았습니다. 내일 반드시 이긴다. 파이팅! 세 사람의 손이 가운데서 모였어요. 밖에서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가 저물고 운명의 내일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결전의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대성그룹 본사 대강당은 아침부터 분주했어요. 수백 개의 의자가 빼곡히 늘어서 있었고 단상에는 마이크와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강당 뒤편에는 방송 카메라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오늘 주주총회는 전국으로 생중계될 예정이었거든요. 오후 1시가 되자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주주들, 이사들, 그리고 수십 명의 기자들이 강당을 가득 채웠어요. 모두의 관심사는 하나였습니다. 실종된 회장의 행방, 그리고 새로운 회장이 될 사람이 누구인가. 오후 2시 주주총회가 시작됐습니다. 단상 위로 민석이 올라갔어요. 검은 정장에 빨간 넥타이를 맨 모습이었습니다. 얼굴에는 슬픔을 가장한 표정이 씌워져 있었지만 눈빛은 감추지 못한 흥분으로 반짝이고 있었어요. 민석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그리고 대성그룹을 사랑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 목소리가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먼저 저희 어머니 윤소혜 회장님의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어
가슴이 무겁습니다. 민석은 잠시 말을 멈추고 눈가를 훔치는 신용을 했어요. 아시다시피 어머니께서는 최근 치매 증세가 심해지셨습니다. 저희 가족은 최선을 다해 모셨지만 그날 밤 갑자기 집을 나가셨고 아직까지 행방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당 안이 술렁거렸어요.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거렸습니다. 저희는 어머니가 무사히 돌아오시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경영 공백을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민석의 목소리가 힘을 얻었어요. 그래서 오늘 저 최민석이 대성그룹의 새로운 회장으로서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강당의 조명이 갑자기 꺼졌어요. 뭐야? 정전이야? 웅성거리는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사람들이 당황하며 주변을 두리번거렸어요. 그때 대형 스크린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화면에 노이즈가 발생하더니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시스템을 해킹한 것이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저택 주방의 CCTV 영상이었어요. 영은이 약통을 열고 알약을 바꿔치기 하는 모습이 고화질로 잡혀 있었습니다. 강당 안이 순간 얼어붙었어요. 영상 속 영은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미국에서 몰래 들여온 약이야. 그걸 먹은 뒤로 사람이 완전히 달라져. 민석의 목소리가 뒤따랐어요. 요양원 보내기 딱 좋겠네.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강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객석에서 비명에 가까운 탄식이 터져 나왔어요. 세상에, 저게 뭐야?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어두운 공터의 영상이었어요. 폭우가 쏟아지는 밤, 영은이 시어머니를 길바닥에 내려놓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영은이 시어머니의 귓가에 대고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님, 여기서 숨바꼭질하는 거예요. 백만 세고 계세요. 강당 안에서 누군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화면이 또 바뀌었어요. 블랙박스 영상이었습니다. 영은이 누군가와 통화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자기야, 드디어 노인네 처리했어. 응, 어젯밤에. 이제 회사도 돈도 다 우리 거야. 강당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기자들은 미친 듯이 카메라 셔터를 눌렀고 주주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스크린을 바라보았어요. 단상 위에 민석은 사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거 꺼, 당장 꺼. 민석이 고함을 질렀어요.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영상은 계속 재생되고 있었어요. 화면에 민석의 은행 거래 내역이 떴습니다. 도박 사이트로 송금한 기록, 회사 공금 횡령 내역이 하나하나 공개됐어요. 저건 조작이야. 누가 꾸며낸 거라고. 민석이 발악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너무나 명확했어요. 영상, 음성, 문서. 조작이라고 우기기엔 너무나 구체적이었습니다. 영은은 객석에 앉아 있었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자신의 목소리가 전국에 생중계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슬그머니 일어나 출구 쪽으로 향하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강당의 거대한 문이 열렸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어요. 문 앞에 휠체어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휠체어에는 말끔한 정장을 입은 노인이 앉아 있었어요. 은발을 깔끔하게 넘기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강당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윤소의 회장이었습니다. 휠체어를 밀고 있는 것은 검은 정장을 입은 소년이었어요. 하늘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지숙이 서 있었어요. 강당 안이 숨을 죽였습니다. 소희가 휠체어에서 천천히 일어섰어요. 다리가 조금 휘청거렸지만 지숙이 부축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단상을 향해 걸어갔어요. 수백 개의 눈이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폭풍처럼 터졌어요.
소희가 단상 위에 올랐습니다. 민석은 뒷걸음질을 쳤어요. 마치 유령을 본 사람처럼 눈이 휘둥그레져 있었습니다. 소희가 마이크 앞에 섰어요. 잠시 강당을 둘러보았습니다. 수백 개의 시선이 자신에게 쏠려 있었어요. 카메라들이 이 순간을 전국에 생중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누가 나를 치매라고 하는가? 소희의 목소리가 강당을 뒤흔들었어요. 사자후와 같은 외침이었습니다. 치매 환자의 목소리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힘차고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강당이 쥐 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민석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어요. 주저앉듯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하다 못해 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어머니. 민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은도 출구 앞에서 멈춰 섰어요. 도망치려던 다리가 굳어버렸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빛이 자신을 꿰뚫고 있었거든요. 저 영상에서 보셨듯이 내 아들과 며느리는 나를 죽이려 했습니다. 소희가 마이크에 대고 말했어요. 약을 먹여 치매 환자로 만들고 폭풍 우 치는 밤에 쓰레기처럼 버렸습니다. 나를 처리하라고 사람까지 고용했어요. 강당이 술렁거렸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 경악하는 표정, 분노하는 표정이 뒤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살아 돌아왔습니다. 소희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어요. 내 핏줄은 나를 죽이려 했지만 아무 상관없는 아이가 목숨 걸고 나를 지켰습니다. 소희가 하늘이를 바라보았어요. 하늘이는 단상 아래에서 긴장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폭풍우를 뚫고 나를 구했습니다. 밤새 나를 간호하고 저것들의 범죄를 파헤쳤어요. 소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11살짜리 아이가요. 강당 안이 조용해졌어요. 여기저기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강당 문이 다시 열리며 경찰들이 들이닥쳤어요. 미리 연락을 받고 대기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최민석 씨, 서영은 씨 살인미수 및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경찰이 민석과 영은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민석이 단상 아래로 기어가 소희의 바지가랑이를 잡았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신이 나갔었어요. 소희는 차갑게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내 자식은 돈에 눈이 멀어 부모를 버렸다. 법대로 처벌받아라. 민석이 경찰에게 끌려갔습니다. 영은도 마찬가지였어요. 두 사람 모두 울부짖으며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강당 밖으로 끌려나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수백 개의 카메라가 따라갔어요. 전국이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소희가 다시 마이크 앞에 섰어요. 눈물을 닦고 강당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보신 것이 진실입니다. 대성그룹은 제가 다시 이끌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 강한을 군. 소희가 하늘이를 단상 위로 불러 올렸습니다. 하늘이는 조심스럽게 소희 옆에 섰어요. 수백 개의 시선이 자신에게 쏠려 있다는 것이 부끄러웠지만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를 제 후원 장학생으로 삼겠습니다. 이 아이의 미래를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소희가 하늘이의 손을 잡아 들어 올렸어요. 그리고 박지숙 여사. 지숙이 화들짝 놀랐습니다. 지숙 씨는 앞으로 저와 함께 살게 될 겁니다. 제 가족으로서요. 지숙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소희가 손짓하자 지숙도 단상 위로 올라왔습니다. 세 사람이 나란히 섰어요. 강당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한 명, 두 명, 점점 많아지더니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강당을 가득 채웠어요. 하늘이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희가 하늘이를 끌어안았어요. 지숙도 두 사람을 끌어안았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어요.
이 장면은 그날 저녁 모든 뉴스의 톱을 장식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 사람의 이야기는 전국에 감동의 물결을 일으키게 될 것이었어요. 1년이 흘렀습니다. 대성그룹 본가의 저택은 따뜻한 햇살로 가득 차 있었어요. 넓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봄볕이 식탁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음식들이 놓여 있었어요. 갓 지은 밥, 따끈한 된장찌개, 잘 구워진 생선, 그리고 싱싱한 나물 반찬들. 1년 전만 해도 이 식탁에는 차가운 공기가 흘렀습니다. 며느리의 비아냥, 아들의 무관심, 그리고 회장의 외로움이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이 식탁에는 웃음소리가 넘쳤습니다. 회장 소희가 상석에 앉아 있었어요. 1년 전 폭풍 우 치던 밤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건강을 되찾은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고 눈빛은 다시 맑아져 있었어요. 그 옆에는 하늘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1년 전의 낡은 운동화와 헐렁한 옷차림은 사라졌어요.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제 12살이 된 하늘이는 키도 부쩍 자라 있었어요. 지숙도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더 이상 앞치마를 두른 식모가 아니었죠. 단정한 옷을 입고 회장의 오른편에 앉아 있었어요. 이제 이 집의 가족이었습니다. 하늘아, 고기 많이 먹어라. 소희가 하늘이의 밥 위에 불고기를 올려주었어요. 회장님, 제가 알아서 먹을 수 있어요. 하늘이가 부끄러운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아니라 할머니라고 불러야지. 소희가 눈을 흘겼어요. 하지만 그 눈빛에는 애정이 가득했습니다. 아직 좀 어색해요, 할머니. 하늘이가 쑥스럽게 웃었어요. 할머니라는 호칭이 아직은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싫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그 단어를 말할 때마다 가슴 한쪽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수가, 너도 많이 먹어. 소희가 지숙에게도 반찬을 덜어주었어요. 회장님, 제가 해드려야 하는데. 지숙이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10년 넘게 이 집에서 밥을 차려주기만 했지 이렇게 대접받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이제 그런 소리 하지 마. 우리 가족인데 당연한 거지. 소희가 웃으며 말했어요. 가족. 그 단어가 지숙의 마음을 적셨습니다. 혼자 아들을 키우면서 가족이라는 단어는 언제나 아팠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진짜 가족이 생긴 것 같았어요. 식사를 마친 뒤 하늘이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할머니, 이거 보세요. 종이 한 장이었어요. 영재교육원 합격 통지서였습니다. 며칠 전에 받은 것이었지만 아직 제대로 보여드리지 못했거든요. 소희가 그 종이를 받아들었어요. 글자 하나하나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우리 하늘이가 정말 대단하구나. 영재원이라니. 소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가 도와주셔서요. 지원도 해주시고 공부할 수 있게 해주셔서요. 하늘이가 말했어요. 무슨 소리야? 내 실력이지. 소희가 하늘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지숙도 아들의 합격 통지서를 바라보며 눈물을 훔쳤어요.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식모의 아들이 영재교육원에 합격하다니요. 컴퓨터 분야 특별 전형으로 뽑힌 거였어요. 하늘아. 소희가 하늘이의 손을 잡았어요. 1년 전 그날 밤 내가 나를 구해줬지. 하늘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넌 나한테 약속했어. 나중에 꼭 지켜드리겠다고. 소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리고 넌 정말로 그 약속을 지켰어. 목숨을 걸고. 하늘이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할머니가 저한테 먼저 잘해주셨잖아요. 저는 그냥 당연한 걸 한 거예요. 당연한 게 아니야.
소희가 하늘이를 끌어안았어요. 세상에 당연한 건 없어. 내 핏줄도 안 해준 일을 내가 해줬어. 지숙도 두 사람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와 손자처럼 안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잠시 후 소희가 하늘이를 놓아주며 말했습니다. 하늘아, 할머니가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줄 거야. 내가 원하는 공부 다 하고 원하는 꿈 다 이루렴. 할머니. 그리고 지숙아. 소희가 지숙을 바라보았어요. 넌 이제 이 집의 가족이야. 평생 함께 살자. 지숙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어서요. 그저 연신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어요.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정원의 벚꽃이 흩날렸어요. 분홍빛 꽃잎이 바람에 실려 창문 앞을 지나갔습니다. 1년 전의 폭풍우는 끝났어요. 그리고 새로운 봄이 찾아왔습니다. 민석과 영은은 재판을 받고 긴 형을 선고받았어요. 살인미수, 횡령, 약물투여. 죄목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차가운 감옥에서 자신들의 죄를 되새기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소희는 더 이상 그들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미워하지도 원망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잊기로 했습니다. 그들 대신 진짜 가족을 찾았으니까요. 할머니, 저 나중에 커서 뭐가 될지 아세요? 하늘이가 물었어요. 뭐가 될 건데? 컴퓨터 보안 전문가요. 나쁜 사람들한테 당하는 분들을 도와주는 사람이요. 소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하늘이가 하면 뭐든 잘하겠지. 그리고 나중에 할머니 회사에서 일하고 싶어요. 대성그룹 보안팀에요. 하늘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때까지 할머니가 기다리고 있을게. 소희가 하늘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숙이 두 사람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1년 전 폭풍우 치던 그날 밤 아들이 어둠 속으로 뛰어나갔을 때 얼마나 무서웠는지. 하지만 그 아이는 해냈어요. 회장을 구하고 악인들을 물리치고 새로운 삶을 얻었습니다. 엄마로서 그저 대견하고 고마울 뿐이었어요. 자, 이제 디저트 먹자. 소희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디저트요? 하늘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소희가 냉장고에서 케이크 하나를 꺼냈어요. 위에는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하늘이 합격을 축하해. 하늘이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어요. 할머니, 축하한다, 하늘아. 소희가 케이크를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지숙이 촛불에 불을 붙였어요. 세 사람이 케이크 앞에 모였습니다. 소원 빌어, 하늘아. 소희가 말했어요. 하늘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소원을 빌었어요. 우리 셋이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주세요. 후, 촛불이 꺼졌습니다. 세 사람이 웃었어요. 따뜻한 봄 햇살 아래 진짜 가족으로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핏줄보다 진한 것은 서로를 아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어떤 폭풍우도 꺾을 수 없는 것이었어요. 오늘 이야기를 통해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핏줄이 가족을 만드는 게 아니라 마음이 가족을 만든다는 것을요. 혹시 지금 여러분 곁에도 피는 안 섞였지만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곁에도 소희와 하늘이 지숙처럼 따뜻한 인연으로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에는 저희 민낯사연 가족분들도 많이 살고 계신 부산 광안리 바다의 모습을 담아왔습니다. 넓은 바다가 모든 것을 품듯이 여러분 곁에도 따뜻하게 품어주는 소중한 인연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 늘 기적 같은 인연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빌겠습니다. 지금까지 민낯사연이었습니다.